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의 계산공업고등학교 교사 이화영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내활용 생활교육 3원칙과 내활용 생활교육 5단계 플로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초중고 교사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라는 조사였는데요. 1위가 생활교육의 어려움에 답을 한 분들이 70.4%였습니다. 선생님들 다 많이 공감하고 계시죠? 생활교육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이유를 물었더니 1위에 생활지도 효과가 없을 때, 2위에 학생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 선생님들의 비율이 무려 3분의 1이었습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큰 이유를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꼽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한테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응원하는 의미로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는 게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03년 12월 8일에 랭글리 박사가 비행기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9일 뒤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을 했어요. 이 랭글리 박사는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이고 발명가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거금을 들여서 지원을 받아서 비행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죠. 라이트 형제는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데 불구하고 작은 자전거포를 운영을 한 정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객관적인 걸로 봤을 때는 랭글리 박사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랭글리 박사는 비행기가 땅에서 뜨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엔진 개발에 주력을 했고요. 라이트 형제는 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중심을 잡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비행기 자체의 설계에 이 주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의 차이가 나온 거죠. 생활교육도 저는 작은 생각의 차이가 생활교육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활교육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과 정의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개인을 상대로 할 때 생활교육과 집단을 상대로 할 때 생활교육에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할 때는요, 사랑을 앞세우고 정의를 뒤따르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학생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복장 지도를 할 경우에 넥타이를 메고 오지 않은 학생을 봤어요.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늘 넥타이를 안 메고 왔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넥타이를 안 메고 온 적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바빴나 보다. 그런데 학교 규정을 위반해서 벌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니? 이런 대화가 있고요. 두 번째 대화는 이렇습니다. 너 넥타이를 안 메고 왔어. 학교 규정 위반이다. 벌점 1점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빴니? 넥타이를 안 메고 오게?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종종 넥타이를 안 메고 온 적이 많았는데. 자, 어떤 게 더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이 잘 되는 대화일까요? 네, 첫 번째 대화죠. 첫 번째 대화는요, 먼저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나왔고 뒤에 규정을 얘기했어요. 이것이 사랑을 앞세우고 정의가 뒤따르는 대화죠. 두 번째 대화는요, 먼저 규정과 규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이해하는 태도를 취했어요. 우리가 이렇듯이 개인을 상대할 때는 사랑을 앞세우고 정의가 뒤따르는 대화가 더 효과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집단을 상대할 때는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의를 앞세우고 사랑이 뒤따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게 되면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학기 초에 학생들의 질서를 잘 잡아야 1년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선배 교사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학기 초에 아이들한테 단호하게 규칙을 적용시키는 걸 잘 못하셔가지고 1년 동안 굉장히 학급 운영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저는 좀 많이 보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바로 이 집단을 상대로 할 때, 생활교육을 할 때 정의를 앞세우고 사랑을 뒤따르게 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활용 생활교육 3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정 충돌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학생 생활교육을 할 때 아이하고 감정 충돌을 하게 되면 생활교육이 진행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화가 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도 같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중립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의 중립 상태를 만드는 것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중립 상태를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상시 명상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은 엄하게, 인간관계는 부드럽게 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규칙을 적용할 때는 단호하게 하고 언행은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칙을 적용할 때 단호하게 한다는 것은 정의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언행을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사랑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행을 친절하게 하세요 하면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좋은 말로 하면 애들이 말을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상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야 더 잘할 수 있다. 이 내용은요, 학급 긍정훈육법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잘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더 일을 잘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행을 친절하게 해서요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행을 친절하게 하시면서 규칙을 적용할 때는 단호하게 좀 해보세요. 제가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핍이 되면 이런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언행을 친절하게 안 하거나 규칙 적용을 단호하게 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잘 다루게 되는 걸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한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야생마 길들이기라고 합니다.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야생마 길들일 때 야생마 등에 올라가서 그냥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면 야생마가 나중에 포기하고 이제 길이 들어지죠. 학생과 우리가의 관계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변화가 생길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담임을 하면서 했던 생활교육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학기 초에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급 규칙을 정합니다. 제가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학급 규칙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28% 정도 감소시킨다. 그리고 수업 집중도가 상승되어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학기 초에 학급 규칙을 정하게 되면요, 감정 충돌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학급 규칙과 책임 동의서를 작성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을 꼭 받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랬을 때 그걸 보여줘요. 자, 봐라. 이 동의서에 너 사인하지 않았냐. 부모님도 사인했다. 그러니 이런 책임을 네가 져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감정 충돌할 것을 많이 없앱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선택에 따른 책임지게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활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에 따른 책임지게는 민주시민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지시키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요, 위반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서명을 받기도 합니다. 학급 게시판에요,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학급 규칙과 학급 규정을 쭉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항시 보게끔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제가 담임을 할 때 사용했던 학급 규칙과 동의서입니다. 좀 더 크게 내용을 좀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어떤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책임지기 단계가 나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지각을 했거나 아니면 가방을 안 가져오거나 또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 책임지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방과 후에 명상을 시킵니다. 1단계는 30분 명상이고 2단계는 1시간 명상을 시킵니다. 또 때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도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저는 꼭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지도 불응 확인서를 써서 서명을 받아놔요. 아이들이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뭔가 사인을 한다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변화가 많이 생겨요. 책임지기 종류는 저는 보통 방과 후 명상을 많이 시키는데요. 아이들이 때로는 명상을 안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따라 하지만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하고 다투거나 그러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좋은 글을 암송하게 시키거나 아니면 강도 높은 청소 이런 걸 제시를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무엇을 할 것인가.
뇌는 선택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선택을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고요. 저는 그 좋은 거를 그 일지 희망 편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좋은 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저는 잘 활용을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전 유리창이 다 깨진다는 이론입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분이 누구냐면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입니다. 이분은 1년 동안 지하철 낙서 무임승차 신호 위반을 철저히 단속을 했어요. 결과 살인사건이 2200건에서 1000건으로 현격히 줄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소한 것을 관리함으로써 큰 사건을 방지한 사례입니다. 저도 이걸 학교 경영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각, 조퇴, 결석, 조회, 종례, 청소지도, 인사하기, 용의복장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학교 폭력과 같은 그런 큰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각이 참 아이들이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각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서 모닝콜을 해줍니다. 제가 보통 평균 한 2명 정도 했고요. 많을 때 4명까지도 하는데요. 각각 알람을 다르게 해서 아침에 이제 모닝콜을 진행을 하죠. 이렇게 모닝콜을 쭉 하게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한 학기 정도 지나면 전부 다 고치는 지각을 고치는 습관을 고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려면 교사의 에너지가 매우 중요해요. 교사의 에너지가 약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뇌활용 생활교육 5단계 플로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상담의 순서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입니다. 1단계로 감정의 중립 상태를 만들고요. 2단계는 학생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교사의 역할을 설명하고 학교 규정집을 보여주면서 규칙을 지켜야 함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4단계는 학생이 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음을 인정하게 하고요. 5단계는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지기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솝우화에 보게 되면은 두루미하고 여우의 이야기가 있죠. 역지사지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역지사지를 잘 하려면요. 감정의 중립 상태가 되어야 역지사지가 잘 됩니다. 1단계와 2단계만 잘해도 나머지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홍익교원연합TV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영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댓글을 보니까 학생들과 갈등이 있을 때 교사로서의 대처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말씀도 있으시고요. 마음은 있지만 정말 실천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네요. 선생님의 뇌활용 생활교육을 가만히 보니까 감정 중립 상태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명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말 좀 쉽게 할 수 있는 감정 중립 상태를 만드는 명상 뭐가 있을까요? 네. 예. 네. 감정 중립 상태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 사안이 발생해서 감정이 올라오면 일단 모든 걸 멈춰야 됩니다. 일단 멈추고 스톱하고 내 호흡에 집중을 하세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심호흡하는 거죠. 천천히 5초간 들어 마시고 5초간 내쉬고 자 이렇게 한 3번만 해도 감정이 내려갑니다. 자 이것이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받았을 때 뇌에서는 분노의 호르몬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분노의 호르몬이 15초가 지나면 최고조에 올라갔다가 점차로 가라앉아서 2분 뒤에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의 감정은 15초가 최고되다가 2분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왔을 때 계속적으로 학생과 반응을 하면요. 분노 호르몬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계속 증폭돼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고 말과 행동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15초면은 분노 에너지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잘하려면요.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 명상을 권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아랫배에 이제 마음에 두고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숫자를 세세요. 이걸 그냥 하루에 10분도 하고 하루에 5분도 하고 생각날 때마다 자꾸 연습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사시에 아이들과의 단계에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호흡 조절이 쉬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화가 나면요. 호흡이 막 가빠져요. 그런데 거꾸로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 화가 쭉 내려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정 조절에 중요한 게 바로 호흡 명상이네요. 저도 학교에서 꼭 실천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